자, 막혔나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 뭐 봐야 할 이슈가 너무 많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도 있었고 관세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계속 보여줬고 우리가 미국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중국 양회도 있었습니다. 네. 양회에서도 어쨌든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많은 이슈들 이번 주에 소화를 해냈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시장이 꽤나 괜찮아요. 우리 시장, 양시장이 장 초반에는 좀 약하게 시작했는데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전환을 하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상승 전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관세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출렁거리는데 우리 시장은 견조한 그래도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좀 안도감은 생깁니다. 연말에 워낙 이제 악재에 둘러싸이면서 점수를 많이 잃어서 그런지 네. 트럼프 말말말에도 내성이 조금 생긴 듯 시장이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2차 전지 섹터가 시장을 그래도 잡아주는 느낌은 들거든요. 네. 앞으로 실적 전망 잘 나올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은 잘 가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 주간 좀 피로하셨을 텐데 네. 오늘 금요일 시장 좀 무난하게 잘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 전해드립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쫓아가느라 좀 피곤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잘 버텨줘서 그나마 조금 더 힘이 나는 금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지금 어떤 이슈나 업종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이슈 브리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들과 업종들을 보겠습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버팁니다. 우리 시장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연말 올해 하반기 갈수록 시장이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연초에 1월, 2월에 그리고 3월 초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분들도 조금씩 이제 거래 대금을 더 국내 시장으로 비중을 좀 많이 옮기시는 것들도 포착이 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만 딱 들어오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LS그룹주가 가운데 떡하니 크게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게 그동안 LS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주가 많이 올라가고 수익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어제 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LS그룹을 이제 관련된 회사나 자회사 LS그룹주에 편입되어 있는 다른 상장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중복 상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LS그룹주도 일제히 지금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잠시 후에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봤던 개헌과 관련된 이 정치 테마 이슈 여전히 시장에서 유효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면 세종시로 대통령실과 행정수도를 옮길 수도 있다. 이런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헌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피팅밸브 그리고 철강 어제 나왔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이것과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한꺼번에 조금 빨리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런 관련된 피팅밸브나 철강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빨리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정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는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는 어제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외에도 드론, 해운, 조선 이런 업종들도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원전도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미군의 해군 함정 주문이 들어왔다. 이런 식의 한 언론 보도에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초반에는 좀 강했는데 조선이 약간 힘이 빠지면서 그동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동안 상승분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지는 이번 주에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인터배터리 2025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결론은 2차 전지 전부 다 보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안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파트, 전고체 배터리 쪽에 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계 장비라든지 소재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엔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반도체도 오늘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소형주 단에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좋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브로드컴의 좋은 실적이 발표가 돼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반도체 종목들 상승하고 있고 화장품이나 콘텐츠, 엔터 이런 쪽이 오늘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이 중국에서도 개봉할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관세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의회에서도 발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그제는 이 캐나다, 멕시코 관세 강행하겠다라고 했고 어제는 자동차 부분에 관련해서는 관세를 유예해주겠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또 아예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4월 2일까지 한 달 또 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 그런데 여기에서 USMCA 이것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4월 2일까지 관세를 유예해주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행정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또 한 달 유예가 돼서 좋기는 좋은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요. 시장에서도 이제 반응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에서 장중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관세 유예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간밤에 보셨죠? 미국 시장이 전부 다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불안감이 계속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이걸 유예를 해줘봤자 한 달 뒤에 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훈풍을 받지 않는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행히 캐나다랑 멕시코도 미국의 보복 관세나 보복 조치를 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했었는데 이것은 함께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계속 한 달 동안 또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러면서 행정서명에 서명을 할 때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관세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주식시장이랑 관련돼 있는 거냐, 주식시장을 신경 써서 이렇게 유예를 시키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난 주식시장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다. 주식시장 요즘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다.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관세 계속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관세를 추진하는 미국의 정책이 미국이란 나라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 안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엄청 볼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관세는 한 번 더 연기가 됐습니다. 과연 이것은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관세 관련주는 엇갈리기 마련인데 그래도 힘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제철이 4에서 지금은 상승폭을 더 올려서 5% 강세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제철 증권사의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당연히 좀 뒷받침됐습니다. NA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올려자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관세 부과 이슈나 파업이 장기화되는 악재는 있습니다만 워낙 주가가 떨어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 수준은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호재란 업황에 대한 개선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 이슈가 있고요. 중국은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철강 생산량을 감축하면서 이거를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그런 흐름이 있고 중국 여러 가지 부양책이 제시가 되면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업황에 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조금 더 반응하면서 증권사 목표 주가 상향 기대에 힘입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 상승폭은 오늘 크지는 않습니다만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는 데 긍정적이고 또 증권사에서 AS 부품 실적 개선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을 언급했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는 거고 현재 주가 25만 7,5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저가 탈출하면서 바닥 잡기에 나서 현대차는 3거래일 만에 조정, 역시 20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아제강이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강관, 밸브 기업들이 뛰었으니까요. 그 흐름에서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만 오늘 눌리면서 3% 약세 19만 1,4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뚜렷한 강세의 원인이 있는 종목들, 현대지수는 7% 조금 더 가네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는 LS그룹주들을 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LS그룹주에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동안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한꺼번에 LS그룹주들이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러면서 왜 그런가 아마 뉴스나 찾아보셨을 텐데 자, LS그룹의 구자은 회장의 이 언급 때문에 지금 LS그룹주들이 한꺼번에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인터배터리 2025에서 구자은 회장이 현장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겠죠. 앞으로 뭐 LS그룹주의 뭐 사업 방향이라든지 미국에서의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그중에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LS그룹주들 또 여러 그 그룹 내에 있는 회사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거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괜찮냐라고 구자은 회장이 물어봤는데 구자은 회장이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다. 금리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상장을 해서 결국에는 이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제가 보기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중복 상장이 문제면 그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구자은 회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작년에 이런 게 갑자기 떠오릅니다. 인버스에도 투자하면 된다. 국내장이 떨어지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뉘앙스처럼 들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 중복 상장에 저희가 알레르기처럼 굉장히 싫은 반응이 있잖아요. LS그룹주 최근에 잘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에 갑자기 좀 찬물을 끼얹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과연 LS그룹주가 진짜 상장을 차근차근 준비할지 지금 여러 회사들이 LS그룹주들이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시도했다가 한번 중단됐죠. 과정이 중단됐는데 LS 이링크가 상장을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 지사가 있는 슈페리어 에식스의 자회사인 에식스 솔루션즈라는 회사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스닥 상장 준비했다가 국내로 또 방향을 돌리고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의 자회사가 또 있는데 KUC 전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역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 LS그룹 계열에서 5개 정도가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러니까 LS 일렉트릭의 주가, 미국의 전력기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러면 또 그 사업부를 떼서 이 KOC 전기 같은 걸 상장하게 되면 분리상장, 중복상장 이런 개념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받아들이게 되고 기관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런 위험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 말로는 전부 다 해결되거나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LS그룹 측에서는 지금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서 상장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서 인수했던 회사들을 이번에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LS그룹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LS그룹주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래서 투자 심리가 무서운 게 LS그룹주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그동안 좀 좋은 얘기는 나왔었는데 분위기가 좀 흐려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S가 어제 10%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3에서 4%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는 핵심 자회사들의 가치가 바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분석 리포트도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2.44%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있는 상황입니다. 21만 9천 원 선. LS 마린솔루션은 뭐 최근 SK증권에서 한 목표 주가를 2만 5천 원으로 제시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찬물을 끼얹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LS 에코에너지가 2%, LS 네트워크 역시 2.8%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어두운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향후 파장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테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요즘 뭐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를 넷플릭스나 이런 OTT로 많이 보실 텐데 최근에 보고 싶은 영화가 생겼습니다. 미키 세븐틴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시청자분들? 저도 내일 보러 가기로 했는데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세븐틴이 우리나라에서 꽤나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일절 연휴 동안 100만 명이 넘었대요. 관람객이 100만 명이 요즘 뭐 극장을 잘 안 가는데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어쨌든 봉준호 감독의 이 티켓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뭐 대표하는 감독이고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니까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보고 나온 사람들의 평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다라는 그런 평들이 나오면서 이제 입소문을 타고 SNS에 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객이 꽤나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곧 있으면은 미국에서도 개봉을 한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뭐 내일 정도, 미국 시간으로는 3월 7일에 북미 쪽에서도 개봉을 한대요. 이래서 북미에서 한 3,700여 개 상영관에서 동시에 개봉을 하게 되고 북미 지역에서 지금 해외에서 판단하기로는 한 첫 주에만 한 260억에서 29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북미 쪽에서 과연 또 봉준호 감독의 파워가 어느 정도일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주말이 지나고 나면 아마 반응이 좀 나오겠죠. 다음 주 초에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세븐틴이 중국에서도 개봉할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단독 보도이긴 해서 아직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는데 이 미키 세븐틴을 중국에서 개봉을 허용한 것으로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관련해서 컨텐츠 관련 이 미키 세븐틴과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지만 이게 한알령의 해제 신호로 받아들여지면서 또다시 엔터나 컨텐츠주들이 함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중국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뭐 100% 우리나라 영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감독의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을 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알령의 해제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아이돌들의 공연도 중국에서 이제 곧 있으면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받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콘텐츠 관련된 종목과 엔터주들. 자, 이제 정말 한알령 해제 하나씩 차근차근 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또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콘텐츠 엔터주 오늘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저희 마켓나2 대담한 대담에서 SMNG 엔터 관련자를 모시고 여러 가지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을 해드렸는데 오늘 4.95% 상승, 5%까지 올라가면서 28,65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캐치 티니핀 인기에 대한 증권사의 긍정적인 호평도 뒤따르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 대한 그 팩파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조금 더 실적 개선을 당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추가 상승 동력이라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덱스터 시각 특수효과 기업입니다. 관련주로 4% 상승세 7,490원 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M83을 좀 보셔야 되는데 1.55% 오늘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 너자2 이게 인기가 저희 폭발이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중국 쪽에서 3억 명을 관객수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각 특수 효과 기업 이 부분이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해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는 거고요. Y랩도 어제 이어서 상승 추세는 이어가는데 3% 가까운 상승세 6,000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콘텐츠 쪽, 웹툰 쪽 제작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튜디오 미르가 삼거래용 상승하면서 2.5% 강세, 4,000원 선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콘텐츠 엔터의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살펴봤는데요. 꽤나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증시 잘 버텼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대담한 대담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오늘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시거든요. 궁금한 게 많아서 하나하나 좀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미국 빅테크 밸류 체인이 담겨 있는 ETF가 줄줄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떠올리면 생각날 만한 M7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중요한 투자 좌표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뭐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투 트랙이죠. 일단은 하나의 주식,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구글, 뭐 인텔 뭐 이런 종목들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밤을 샐 수도 없고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ETF 투자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것들이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종류의 ETF, 말씀하신 우리가 빅테크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빅테크 밸류 체인에 들어간 기업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미국 시장에 있어서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데 조금 이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ETF를 투자하시는데 이게 이제 변동성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1월 28일 날 딥시크가 발표가 됐고 그 딥시크가 발표된 이후에 이러한 변동성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정적이다라는 인식하에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ETF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 움직임을 반영하는 겁니다. ETF라고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지만 개별 주식들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ETF가 빠지는 거죠. 뭐 개별 주식 빠지면 시장이 빠진다. 이거와 같은다라는 개념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특히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특히 빅테크 관련주들 미국에서 이제 변동성을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빠진다라고 했을 때 미국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S&P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볼 수 있습니다만 다우는 그렇게 생각만큼 안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재 기자께서 말씀하신 빅테크 쪽들은 S&P라든지 아니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이런 변동성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자금 유입이 주춤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추가적인 자금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이게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라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왜 못 올라, ETF가 왜 못 올라라고 하지만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내가 지금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금 유입을 막음으로써 변동성을 오히려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하면 이제 우리가 그 패권 전쟁에 붙고 있는 중국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또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주를 중심으로 그래도 잘 가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워낙 이제 미국 쪽에서 괴롭히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돼라고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보란 듯이 한단 네. 말이죠. 어쩔 수 없는 또 선택이기도 하지만 살아남으려고 그런 흐름들이 반영되면서 투자금들이 엄청 쏟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이 우리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내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뭔가를 하나 키우려면 내수 갖고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글로벌로 진출해야 되는데 글로벌로 진출해야 되는데 한쪽 눈을 딱 돌리면 중국이 있고 또 한쪽을 돌리면 일본이 있고 그걸 넘었으면 미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중국은 기술 굴기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높은 것들이 여러 부분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024년 5월 달 자료를 보게 된다라면 약 64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그들 돈으로 3,400억 위안을 투자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64조 원을 우리가 이제 투자한다라면 우리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을 여기에다 투자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들을 현재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2025년 올해서부터 27년까지 반도체 장비 제조에만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현재 지금 중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옛날 개그처럼 중국에서는 뭐 웬만한 돈 갖고는 투자도 아니다라는 심정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근저에는 현재 지금 중국의 기술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이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국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SNS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대학의 글로벌 순위를 보면 50위 안에 중국 대학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중국 고위 공무원들이 다 기술대학 출신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칭화대 출신인데 예. 칭화대 같은 경우 글로벌 5위 안에 드는 기술대 출신이고 그 시진핑 주석도 이과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지금 현재 뭐 부주석이라든지 여러 상무위원들 대부분이 다 이과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빠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적응력도 빠르고 더군다나 중요한 포인트를 이 기자께서 말씀하셨죠. 미국이 때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자력으로 이제 키워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는 내수도 있고 수많은 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던 사실인데 지금 딥시크 개발한 사람이 40대 초반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40대 초반이면 야, 한참 일할 개발자가 어떻게 저런 걸 운 좋게 개발했나가 아니라 중국은 40대가 되면 이미 기술 개발자로서는 완숙도라는 겁니다. 성숙도가 아니라 완숙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중국 통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제 남자들이 대학을 갔다 오고 회사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일할 나이가 30대 중반이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가죠. 군대를 안 가고 하다 보니까 30대 중반이면 어느 정도 성숙도가 접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중국이 현재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결국 이게 증시가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해 증시가 지금 현재 홍콩 증시가 이렇게 항생 지수 여러분들 지금 차트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오히려 지금 저 차트랑 비교를 해보려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좀 봐야 되겠죠. 예. S&P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결국 시장이 이런 것들을 다 지수로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중국은 그 공과대학 가는 게 어느 정도 되게 명예고 그걸 좀 받쳐주는 그렇죠. 흐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인재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 의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공과대학 더 위에 있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공과대 네. 공과대 다 차고 그 다음에 네. 조금 이제 의대가 약간 뭐 그렇죠. 좀 저의 그렇죠. 바로 윗세대인데 예. 근데 최근에는 공과 안 가고 의대 가려고 의대만 가는 거죠. 난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직업적인 그런 거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갑자기 제 하게 됐고. 동기들만 하더라도 1등은 다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예. 다 이런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런 것 같고요. 인재가 뭐 나와야지 뭔가 만들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다시 이제 핵심으로 돌아가자면 네. 중국에서 혹시 양회에서 네. 이런 내용들이 또 구체화됐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양회 관련해서 이제 소비 관련주들만 지금 생각하고 내수 진작만 얘기하지만 양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현재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딥시크가 나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도 이제 뭐 제2의 딥시크를 찾는다, 우리 토종 딥시크를 만들다라고 하는 건데 중국은 자기네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이번 양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두 사람과 악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악수한 게 마윈 회장입니다. 마윈 회장 같은 경우 시진핑 주석 이제 있었을 때는 갑자기 언론에 사라짐으로써 이분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라는 음모론까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보란 듯이 첫 번째 악수를 딱 했고 뭔가 좀 풀어지는 느낌. 풀어지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같은 앞열에 마윈 회장과 같이 딥시크 회장도 거기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민영 기업과 관련된 재산권 보호와 시장 진입 장벽 완화에 대한 논의가 현재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로 이제 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그 마윈 회장과 악수한 게 민간 주도 회의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시진핑 주석이 넥타이를 풀고 나왔지라고 했는데 중국에서도 민간 기업 그 협의체를 할 때는 과거서부터 넥타이를 풀었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건데 그렇게 시진핑 주석 스스로 넥타이를 풀고 나옴으로써 민영 기업을 키우겠다라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도 이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양회에서 거론되는 부분들을 잘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연초부터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친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 쪽에서 정말 AI 투자 열기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최근 알리바바도 나서서 AI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대세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1월 29일 날, 1월 28일 날 딥시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묻혔는데 29일 날 그 인공지능 모델인 Q1 2.5 맥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도 이런 챗GPT에 뒤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고 곧이어서 한 달 만에 3월 6일 날 오픈소스 AI 모델인
QWQ 32B를 또 공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알리바바 주가가 2월 초에 100달러였는데 무려 40%가 올라서 140달러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부분을 얘기하면 인공지능 모델 Q1과 오픈 AI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것을 제가 챗GPT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알아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검증을 통한 거 이제 상호 검증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알리바바가 무엇을 개발했다라는 것들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라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걸 상호 검증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게 된다라면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빨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리바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다양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면 잠깐 화면 설명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챗GPT 밑에 우리가 XAI 같은 경우 이제 추론, 논증 막 이런 부분들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챗GPT와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챗G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화 상대로 하는 거지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논증과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문적인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약간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인공지능과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고 중국은 일단 오픈 AI 부분에 지금 그 집중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다양한 분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픈 AI는 챗GPT와 비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논쟁적인 것은 한정된 자원을 쓰지만 우리가 챗GPT 같이 저렇게 추론이 가능한 것은 학습을 할수록 더욱더 그 성능이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시장의 분위기도 좀 살펴드렸고 하나 좀 봐야 될 이슈가 네.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SK 하이닉스에 보니까 사업 재편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예.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해야지 HB에 고부가 가치 반도체 생산 이쪽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면서 좀 애매모호한 거 잘라내는 걸 시도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어제자로 이제 그 이미지 센서 사업부를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는 거 잘해야 되는데 이미지 센서를 하이닉스가 하긴 해왔는데 하이닉스 시장 점유율이 4%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죠. 4%면 뭐 정말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고 글로벌 시장 순위가 6위입니다. 근데 1등인 소니가 무려 45%예요. 45%가 소니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10분의 1, 4% 해봤자 별 의미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도 19%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배가 고플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그 전에 요기를 하라고 누가 빵 한 조각 주면 그 빵 한 조각 먹겠습니까?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가 먹고 잘 먹는 거, 좋아하는 거 먹는 거가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효용성과 효율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이닉스 잘하는 거에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과거 이제 LG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휴대폰 사업을 과감하게 접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그 기업체들의 초반의 모델은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그리고 남들이 하는 거 다 한다라는 거였다가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었었죠. 그래서 뭐 LG도 이제 휴대폰을 잘라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예시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이제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잘라낸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예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 얘기하다 뜬금없이 삼성전자 얘기입니다만 삼성전자가 뭐 하나 제일 잘하냐?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다 1등이었어요. 그렇죠? 다 1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시각이 벌써 바뀐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국내에서 1등이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D램을 제외해서 이미지 센서는 소니한테 밀린다. 파운드리는 TSMC에 밀린다.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대신 여러 가지 뭐 휴대폰도 다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이 조금 삼성전자가 이루어진다라면 주가가 지금보다는 한참 더 레벨업 돼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부단히 쫓아오고 있는 마이크론이 있는데 여기에 소식이 있어요. TSMC의 그 대만 전 회장을 영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는 이슈인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 이름으로 마크 리우라는 회장인데요. 이분이 93년서부터 작년까지 TSMC에만 있었어요. TSMC에만 있었고 약속까지 TSMC. 그리고 18년서부터 24년까지 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서부터 퇴직하기 직전까지 벌써 몇 달 안 됐죠. 얼마 전까지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위에 시작을 해서 위에까지 올라간 뭐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현재 지금 마이크론이 이분을 이제 영입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맡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어요. 워낙 TSMC에서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하고 있는데만 시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TSMC와 이제 마이크론의 협업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이크론도 HBM4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HBM4는 바로 우리 이제 하이닉스와 맞부딪히는 부분들입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4 얘기가 나옵니다만 삼성전자는 아직 이제 3E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완성도가 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블랙웰과 관련해서 하이닉스는 그 콜텍스에 현재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HBM4를 마이크론이 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이크론이 왜 이렇게 무섭냐? 지금 현재 무섭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조금 드린 거에 대해서 야, 뭐 그거 갖고 무섭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와 같이 HBM3 8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거의 다고 하이닉스가 못하는 거를 마이크론이 조금 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90%는 하이닉스가 하고 10% 정도를 마이크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TSMC 전 회장을 영입했다라고 본다라면 중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 동양권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같은 인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관시 뭐 이런 것들 중국 같은 경우 아무리 대만이라 하더라도 같은 또 중국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인재들은 서로 다 통하잖아요. 다 성씨들로 다 연결돼 있고 다 집안 연결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한 달이 걸려서 집안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이게 또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이크론의 이런 행보를 우리는 좀 긴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 TSMC의 강력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 중국도 대만을 버릴 수 없고요. 네. 미국도 TSMC를 무시할 수 없고요. 무시할 수 없죠. 결국 서로 눈치 보기 하면서 가져갈 네. 거 가져가는 그런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대만 TSMC가 미국에 145조 이상 투자하기로 그렇죠. 또, 했잖아요. 근데 대만 언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TSMC가 미국 진출하면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타격을 입을 텐데 이렇게 도발 아닌 도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대만 안에서도 의견은 좀 갈리더라고요. 네, 물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각 언론의 성격들도 있는 거고 또 대만발 뉴스다라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면 니네 한국 꼼짝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만이니까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설득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언론 그대로를 믿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 TSMC의 미국 진출이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 이제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공장을 지금 이제 절반 이상 지어간 상태고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TSMC에 달린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전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TSMC가 당연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정말 사생결단하듯이 달려들겠죠. 그럴 때 우리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지금 이제 미국 공장을 파운드리를 갈 것이냐, 디램으로 갈 것이냐. 디램으로 간다라면 조금 비켜가겠죠. 파운드리를 갈 거면 더 경쟁이 격화되겠죠. 하지만 싸움을 한번 저쪽에서 싸움을 걸을 것이 분명하다라면 이쪽에서 대비를 해서 한번 싸움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생결단한 싸움을 한번 삼성전자가 할 것인지 아니면 디램으로 우회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시장에는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경영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고심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만 결국은 TSMC는 지금 패가 보인 거예요. 상대방 패가 보인 상태에서 이쪽에서 어떤 카드를 낼 것이냐, 쇼당을 부를 것이냐, 고를 외칠 것이냐, 스톱을 외칠 것이냐는 결국 그 패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잘해줘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도 분명 나오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부정적인 그 논리에 대해 지금 그게 반영된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그분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을 조금 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줘서 안 좋아질 회사가 있고 시간을 주면 살아날 회사가 있다라고 보면 저는 삼성전자는 분명 후자에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정부의 지원도 좀 있으면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가 칩스법을 호평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구도 변화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일단 칩스법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소멸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가 그 바이든 행정부 때 79억 달러 보조금 작년 이맘때
보조금 준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대서특필 했어요. 그리고 행정서명까지 했어요. 근데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팩트는 아직 입금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칩스법을 폐지를 해도 과거 전임 그 대통령이 사인한 거기 때문에 79억 달러까지는 받을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스스로 원해서 짓는 거와 상대방이 원해서 짓는 건 다른데, TSMC는 스스로 원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칩스법으로 보조금을 준다니까 지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되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다. TSMC의 파운드리 위상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이닉스는 앞서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미국에 투자하려다가 한번 멈칫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잘한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하이닉스는 정말 헛발질을 해도 다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의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조만간 인텔 등 미국 빅테크 수장들과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무슨 말할까요? 글쎄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인텔, 퀄컴, IBM 이제 CEO들과 만나는데, 이들과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의견 청취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설명을 하는 자리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청취하는 자리일 텐데, 뭐 트럼프가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근데 어찌됐든 CEO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 하게 된다라면 관세 정책이 갖고 있는 트럼프의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정말 일관된 관세 정책, 관세를 하더라도 할 거면 진짜 하고 말 거면 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업계 소식을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귀담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국에서 S&P 500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관세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우리 시장이 조금 풀릴까요? 이런 생각을 좀 갑자기 해보게 그렇습니다. 됐고,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식 투자하는데 그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추려서 대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틱톡.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SNS 중 하나죠. 그런데 2020년 미국에서는 이 틱톡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틱톡과 관련된 논란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시절부터 규제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시민들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넘길 수도 있고, 이용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특히 당시에는 미중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였던 만큼 미국 정부는 틱톡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일기 시절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합니다. 틱톡이 미국 기업에 인수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었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월마트 같은 미국 기업들이 틱톡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트럼프는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을 인수하는 방안을 지지했지만 결국 협상은 무산됐죠.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의 틱톡 금지 조치는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틱톡 금지 논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틱톡을 강제 매각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죠. 2023년에도 이유는 같았습니다. 국가안보 문제. 틱톡 CEO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많은 미국 정치인들은 틱톡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has that data.
about TikTok. They include the possibilit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could use it to control data collection on millions of users or control the recommendation algorithm. 틱톡이 미국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틱톡을 이용하는 미국 시민은 약 1억 7천만 명인데요. 중국이 틱톡을 통해 자국을 선전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틱톡 금지의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극단적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들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과정에서 틱톡의 도움을 받고 당선되면서 기류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틱톡의 미국 내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금지보다는 인수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Again, we won the young vote. I think I won it through TikTok. So I have a warm spot in my heart for TikTok. Okay?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에 대한 금지 시행을 75일 연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기업이 틱톡 지분의 절반을 인수해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댄스와 합작 투자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틱톡의 미래 비전과 운영, 인수는 기업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고 중국 현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 향후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 모두 틱톡 매각권을 무역 협상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로 무역 및 정책에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카드로 틱톡을 활용하려는 거죠. 현재 틱톡은 서비스 재개 이후 미국에서 트래픽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이 플랫폼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도 커지니까요. 그럼 틱톡과 관련한 소식 잘 지켜보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는 쉽지 않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관세 부과를 이유로 시장이 좀 급락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간밤 증시는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예. 최근의 조정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뭐 간밤에 오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뭐 간밤에 뭐 오른 것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느냐의 차원인데 맞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6개월 동안은 정신이 없을 것이다. 제 이야기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걸 아주 정교하게 설계를 해놓는 게 아니라 큰 그림만 있어요. 큰 그림 뭔지 아세요? America First. 미국이 우선이다. 이걸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는 다 그냥 언제든지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 미국이 이익을 얻는 그 과정으로만 가는 길에 어떤 수단이든지 다 동원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정말 그토록 본인이 학수고대하던 대통령이 됐는데 그것도 경제 대통령이랑 트럼프가 주가가 내려간다? 근데 트럼프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6개월 지나도 1년 지나도 올라가면 되잖아. 이 생각이에요. 비트코인도 코인도 올라가면 되잖아. 이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뉴욕 증시도 계속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월가에서도 네. 그죠. 안전벨트를 착용해라.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뭐냐면 롤러코스터 타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아예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은 롤러코스터를 탔어 이미.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계속 될 거예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하려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심각하냐? 심각한 정도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자꾸 그 중간에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러터닉 상무장관 이야기 다르고 러터닉 상무장관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좀 뭐 또 유예해 줄 수도 있어. 이게 다 협상이에요. 정신이 없게끔 상대방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트레이더 총리가 하도 견디다 못 견디니까 먼저 내뱉어버리죠. 이거 다 우리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합병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여러분들 파나마 운하도 기존의 홍콩이죠. 중국계에서 미국계에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린란드 지금 거기도 막 마가 회원들이 있어요. 그린란드도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히토류 그냥 놔두면 안 돼. 지금 뭡니까? 젤렌스키도 지금 다시 무릎을 꿇었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그래서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 루빈 전 장관이 누구냐면 골드만삭스 출신이죠. 그래서 루빈 전 재무장관이 월가 출신의 이 빌 클린턴 1기 때 재무장관을 했어요. 2기 때는 누가 합니까? 2기 때 누구예요? 서머스가 하죠. 서머스가 나중에 하버드대 총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재무장관이 관세는 결국 성장과 생산성의 악영향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관세 왜 하냐? 결국 미국 소비자들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지표를 정하는 사람들은 이걸 있는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올해 연말쯤에는 S&P 500이 S&P 지수가 뭐 7,000도 간다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뭐 상당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약세로는 변경이 됐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트럼프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뭐 월가라든지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취임식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강경한 발언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그땐 또 조용을 했고요. 2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관련된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게 맞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에 제대로 투자를 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그랬죠. 트럼프의 이 협상의 방식은 뭐냐면 세게 일단 저질러 놔요. 불확실성의 그래서 시대. CHIPS Act 그러니까 터미네이트 이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이제 위축이 되고 쫄아요. 그런 다음에 개별적으로 물 밑에서 접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 가서 지금 뭐 이야기하냐? 알래스카 LNG 개발에 한국이 와야 될 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조선업이라든지 LNG 알래스카 개발에 협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협상에서 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걸 던져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폐지 언급을 하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좀 위축되죠. 그럼 위축된 상태에서 미국은 유리한 상태에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호조건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협상 방식. 여러분들 이게 절대적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우리가 뚫고 나가서 더 유리하게 만들까.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도 이득을 보는 나라, 이익을 보는 기업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보복 관세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4배나 관세를 지금 많이 물린다. 전혀 여러분들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궁금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하고 미국은 한미 FTA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 정말 우리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뭐 이제 대학생이나 또 사회 초년생들은 그때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그죠? FTA. 그러면 우리는 관세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던져놓냐? 4배나 관세가 우리보다 많아요. 한국이요. 이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군사적으로 안보를 도와줬는데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던져놓고 미국이 좋은 조건에서 투자를 얻어내든지 아니면은 다른 미국이 더 유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점인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TSMC 대만 기업인 TSMC도 지금 엄청난 투자를 약속했죠. 자,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 미국 기업이다. 젠슨항 미국 시민권자다. 안 건드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엔비디아와 연계되는 한국 기업 그리고 젠슨항과 연계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산업 구조. 그래서 뭐 휴머노이드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로봇, 산업용 로봇이든지
일본의 환학이 그래서 잘 나간다, 수익률이 높다는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서학개미든 아니면 국내에서 국내 정시에 투자하시던 그분들은 꼭 챙겨야 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엔비디아는 굳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이제 보조금 폐지에 대한 이 노이즈가 나오면서 관련주에 대한 투심은 좀 꺾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협상을 해 나갈 것인지 잘 살펴보면은 아마 시장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또 급한 쪽이 있습니다. 조선은 급하죠. 조선이죠. 조선. 여하튼 조선이 들어가면 좋아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조선이 아니라 바로 조선소, 배 만드는 조선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자, 일본과 한국과 일본에서도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함이나 또 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법안을 발의한 상태예요. 그런데 트럼프의 발언만 놓고 보면 미국 조선이 발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자, 우리 국내 기반을 두고 있는 대형 조선사지만 미국과 연계되어 있는 하나오션,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죠. 여기에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완전 건조가 되기 직전까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허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오션 주목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엔진은 STX 엔진. 그다음에 이 조선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특별 세금 감면. 그러니까 상당한 혜택을 MRO죠. MRO가 뭡니까? Maintenance, Repair, 그다음에 Operation. 조선업과 관계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연계돼서 좀 미국 조선과 이렇게 연계돼서 협력해서 사업이 가능한 곳. 우리 삼성중공업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또 이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단 체제예요. 엔진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기업들은 다 챙겨두셔도 좋다. 일단 조선업의 포트폴리오는 미국이 허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힘을 빌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큰 소리 땅땅땅 칠 수 있는 것.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LNG 개발하면 북부에서 해서 쫙 가스관을 뚫어서 이 알래스카 남부 항구에서 이것을 액체로 액화로 해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때 LNG 액화 운반선 필요하죠. 이거에서 전 세계 1위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급한 쪽은 조선입니다. 앞으로 조선 쪽은 한국이 사실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방산주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충격적인 미국과의 회담 있었고, 그렇죠. 또 유럽과의 이제 우크라이나와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지금 좀 돈이 많이 풀려 나올 수 있는 곳이 이제 유럽이에요. 왜? 유럽은 아직까지 여력이 있어요. 그리고 EU 전체가 지금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독일도 벌써 군비 약중. 왜냐하면 미국만 믿을 수 없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이제는 유럽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700조 이상 특별 예산 편성이고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또 재발화가 될지도 몰라요. 이 갈등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러시아로부터의 남하 또는 러시아가 자꾸 서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럽은 지금 서부 유럽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군비 약충하면서 아시아 쪽에 경쟁력이 있는 국가 한국이고 일본이겠죠. 이탈리아 쪽은 또 일본과의 협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많이 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잘 보시는 현대로템 쪽에 주목하시고 이 차량도 잘 팔려요. 그런데 또 하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에서 K2 우리 전차, K2 전차 좀 비싼데 이랬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싹 달라졌어요. 이 군비를 확충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이 레오파드나 독일 전차 이런 것들 비교했을 성능 대비 가성비가 있어.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이어서 가시면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코인도 관세 때문에 타격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유럽 쪽은 영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금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과는 다르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독일도 상당히 유럽에서는 경제력이 제일 강한 국가죠. 그렇죠. 인프라 투자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K방산, 그다음에 K원전 이것도 지금 체코 들어갈 수 있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K엔터 누굽니까? BTS, 호프, 희망, 제호. 네. 바로 이런 부분들 따져보면
상당히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장이 유럽이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 돈이 좀 풀릴 수 있는 유럽 쪽을 잘 보자라는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고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캐나다, 멕시코 한 달 관세 연기 결정, 밭 시장 폭락, 유럽 경제 부흥 기대, 독일 증시 최고가, DHL 급등세, 대한민국 증시 전고체 테마 강세, 특징주 한농화성입니다. 자, 두 번은 통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항상 장 중반부터 다이나믹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또 항상 반복인 것 같아요. 트루스 소셜에다가 자기 SNS에다가 예고 올린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면 시장에서 충격이 와요. 충격이 위로 오는지 아래 오는지만 결정되는 건데 엊그제는 위로 갔는데 비슷한 결정을 했는데 어제는 아래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엊그제는 관세를 그 자동차 부분만 연기해 주겠다고 해서 장 마감에 다시 끌어올리면서 끝났는데 어저께는 아예 25% 관세를 전반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빼고 다 연기해 주겠다 했는데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다 꼬꾸라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두 개가 더 급락을 했네요. 자,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자, 3일 연속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나스닥도 엊그저께는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이번엔 안 통했죠.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S&P 500도 똑같죠. 엊그제는 이거 통했는데 어제는 안 통했어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죠. 엊그저께는 통했죠. 엊그저께는 통해서 밑꼬리 달았고 어제는 안 통해서 윗꼬리 달았어요. 그렇죠? 이 변동이 다 트럼프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거.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독일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가버렸어요. 자, 지금 유럽은 아주 뜨겁거든요. 자, 오히려 유럽을 자극을 해가지고 지금 물론 지금 사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사실 다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이거 사실 독일은 전범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반성하면서 살았죠. 군대도 만들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각성을 하여서 어제 마크롱이 자신의 핵을, 프랑스는 핵이 있으니까 저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들은 자기네 핵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 닫아버렸죠. 그렇죠? 자기네들은 핵실험 할 만큼 다 하고 핵 가질 만큼 다 가진 다음에 서로는 못 쏴해요. 왜 서로 쏘면은 그만큼 쏜 만큼 그 상대방도 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핵 다 가진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는 핵 못 가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가 독일의 전투기에 핵을 실어가지고
핵 공유를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핵을 못 갖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핵 가진 유럽의 핵 가진 국가들이 핵을 공유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그 아이디어가. 푸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마크롱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손을 악수할 때 그렇게 꽉 쥐는 것처럼 실제로 젊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프랑스가 어떨지. 프랑스 사실 지금 내수 어렵거든요. 지금. 프랑스 우리 목마른 언덕이 무슨 화려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빈민가가 엄청 많고 우리 맨날 그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만큼 화려한 것만 아시죠? 그 주변부 전부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이민자들, 불황자들 막 돌아다니면서 찌린내 나고 내수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핵 우산을 감당할 돈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독일은 지금 사상 최고가를 지금 다시 갱신했습니다. 자, 1위인 SAP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는 하락을 했는데 2위 지멘스가 5% 급등을 했고요. 가장 많이 급등한 거는 12위의 DHL이 무려 14% 급등했습니다. 자, 미국에 페덱스가 있다면 독일엔 DHL이 있죠. 페덱스, DHL 다 국제 특송 우편 많이 보내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 폭스바겐, BMW 이 독일의 명차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다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면서 자 독일이 다시 군사력도 증강을 하고 경제도 되살아나는 어쨌든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이런 그 유럽의 선진국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남유럽의 돼지들이야, 그렇죠? 그리스,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서 무슨 저기 우크라이나를 뭐 할 저기 여력이 없어요. 걔네들은 남유럽의 돼지들이라 이미 다 한 번씩 주저앉았던 나라들이죠. 그리스도 막 맨날 요트 타고 호화 부리다가 요트 갖고 있던 사람들이 쓰레기 파먹고 있던 그 장면이 다큐멘터리 나올 정도로 그렇죠? 폭삭 한 번 당했었죠. 유럽 금융위기가 왔었던 때가 다 남유럽입니다. 남유럽의 경제는 완전 휘청거렸기 때문에 걔네들은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고 북유럽은 멀리 있고 결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결국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브라질입니다. 자, 브라질은 이 지금 유가가 계속 빠지면서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1위가 그렇죠?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단독 1위 종목이죠. 2위랑 이게 비슷한데 얘네도 시가총액 1위 12.85, 10.65 다음에 이타우 요 은행이에요. 은행으로 가면은 반토막이 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1위 종목이 정유업체입니다. 페트로브라스가 정유업체이기 때문에 유가에 연동이 된다. 그리고 이 누홀딩스는 어디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워렌 버핏이랑 캐시우드가 같이 투자한 종목입니다. 성향이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브라질의 핀테크 업체거든요. 핀테크 은행 뱅크인데 캐시우드야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캐시우드는 다 그런 것만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이거 투자한 거는 조금 의외란 말이죠. 근데 둘이 굉장히 성향이 다른데 종목이 겹쳤다. 자, 브라질에 어떻게 저게 누홀딩스에 또 같이 꽂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먼 곳에 있는. 어쨌든 1위 종목이 지금 정유 기업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거 그대로 연동되고 있다는 거.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도 지금 조금 올랐지만 밑에 많이 떨어졌죠. 인도도 1위 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1위인데 이것도 화학 정유 기업이에요. 얘네도 지금 마찬가지죠. 어제 얘네가 좀 올랐지만 이 뱅크가 조금 떨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모습이 어쨌든 시가총액 1위를 정유 기업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인도, 브라질은 꼬꾸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요건 뭔가요? 상해네요. 자, 상해 종합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전 좀 희한한 게 시진핑이 자꾸 언론에 안 나와요, 지금. 그렇죠? 안 나오죠. 시끄러운데 그냥 혼자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막 저렇게 어떤 뭐 트럼프가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어수선한 이거를 시진핑은 씩 웃으면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잘 부각이 안 되죠. 물론 우리나라 언론에서 미국을 더 많이 다루는 경향도 있어서 그럽니다만 조용히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딥시크도 그랬고 알리바바에서 내놓은 거, 그쵸? 인공지능. 그게 지금 어쨌든 중국산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국은 맨날 싸구려만 만드는데 품질이 그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저기 하잖아요. 우리 아이유를 비슷하게 닮았는데 어설픈 아이유 닮은 사람 보고 뭐 태무산 아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태무산 아이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잖아요. 근데 알리바바 뭐 테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형 AI 인공지능에서도 굉장히 싼 가격으로 나와버리는데 성능이 괜찮으니까 지금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비용을 넣었던 뭐 오픈 AI라든가 이런 데가 좀 타격이 있는 거예요. 시진핑은 씩 웃고 있죠. 야, 우리는 요 싼 돈으로 된다. 근데 이게 뭐 테무 같진 않아. 뭐 이런 거죠. 생성형 AI가 테무 같진 않아. 우리 괜찮은데 딥시크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해 심지어 물론 술 주식이 시가총액 1위긴 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어떤 기세를 얘기 드리는 거죠,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심천도 CATL이 1위인데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2100선에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상해 심천 좋아요, 지금. 자, 니케이는 상해 심천이랑 완전 반대로 꼬꾸라지고 있죠. 지금 이 저점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갑작스럽게 급격한 추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만도 마찬가지죠. 지금 박스권 하단부가 깨지려고 해요. 일본, 대만이 무너지니까 상해 심천이 오르는 약간 시소예요, 시소. 그렇죠? 아시아에서 같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시아 증시에서도 약간 신흥국 증시에 해당되는 상해 심천하고 지금 선진국 증시에 해당되는 일본 니케이랑 대만 갖고는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성향이 지금 뚜렷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죠. 자, 우리나라는 딱 중간이죠, 이거. 딱 중간 아닙니까? 상해 심천지수 차트랑 대만 니케이 증시 차트를 짬뽕해가지고 합쳐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애매한 포지션이죠. 보세요. 대만 가권이랑 일본 니케이는 박스권 하나 붕괴시키고 내려갔죠. 상해 심천은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하려고 올라오고 있죠. 우리나라는 약간 중간 정도예요. 이게 딱. 그렇죠? 애매모호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자, 코스닥은 지금 추세가 더 안 좋아요. 얘는 지금 밑으로 꺾여 내려가서 지금 121선까지 왔거든요. 자, 오늘은 코스닥이 플러스고 코스피가 약보하긴 하지만 최근에 한 3, 4일간의 모습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지가 않아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46.98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뻗으면 또 1470원. 아, 이게 원달러 환율이 안 죽습니다. 아직도 불씨가 살아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원유입니다. 자, 원유를 이제 일봉으로 계속 보여드리다가 좀 장기 추세를 보기 위해서 오늘은 월봉으로 딱 준비했죠. 여기 까만색 표시가 되죠. 여기를 눌러서 월봉이 까만색이 된 거예요. 그동안 일봉이었죠. 자, 월봉으로 계속 일봉에서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봤으니까 우리가 데일리로 그럼 월봉에서 어느 정도인가를 봤더니 자, 많이 빠졌죠. 지금 2023년도 2022년도 이 저점들 있죠. 이 저점들이 붕괴 직전이거든요. 여기 밑으로 가면 120개월선이 무너지면 지금 60달러 아래로 가면은 밑이 엄청 열려요. 여기 2020년 코로나 때 마이너스 나왔던 그 특이한 상황.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유가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때. 코로나 때. 이상 현상이죠. 이거는 블랙스완, 검은 백조로 쳐야 돼요. 이런 일은 뭐 10년, 20년마다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여기 요 정도 20달러 이거 너무 멀죠. 20달러까지 가면 경제가 폭망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계속 저점과 고점을 내려가면서 그렇죠. 저점과 고점이 내려가고 있죠. 조금씩. 그래서 120개월선 이 파괴가 지금 눈앞에 있다. 자, 지금 드릴 베이비 드릴을 계속 외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전망도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두바이유도 지금 70.43. 여기 지금 70달러에 매달려 있는데 두바이유도 깨지기 직전이라고 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저렇게 유가가 안 좋으니까 아까 인도랑 브라질 증시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시가총액 1위가 정유산업이니까요. 정유기업이니까. 자, 오늘도 1380억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60억 사고 있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속성이 없죠. 어저께 하루 딱 1380억 샀는데 오늘 1380억. 어제 산 거 수량 그냥 그대로 그냥 지금 다 되팔았습니다. 지금까지.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빠지기가 어렵겠죠.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와야 빠질 텐데. 자, 미국 다 무너졌습니다. 야, 특히 제일 많이 빠진 거 뭐예요? 당연히. 자, 여기 테슬라, 엔비디아, 브로드컴. 자, 이런 주식들 왕창 빠져버렸죠. 왕창 빠졌습니다. 다 지금 딥시크, 그다음에 알리바바에서 내놓은 그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값싸게 나와버리니까 저렇게 비싼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슈퍼칩을 써가지고 학습시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하는 회의론. 거기다가 기술적인 이격이 벌어진 그 부분.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바꾸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 충격. 이런 것들이 다 중첩이 돼가지고
빅테크 위주로 급락을 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20위 안에 단 하나도 빨간 게 없네요. 자, 오늘 일본 증시가 열렸는데 똑같네요. 하나도 빨간 게 없어요, 지금. 다 파란색인데, 자, 지금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닌텐도가 지금 7% 빠지고 5위에 소니가 5.39 빠지거든요. 자, 지금 사실은 이 지금 6위의 히타치 전력기기, 우리나라 HD 현대일렉트릭도 많이 빠지죠. 히타치랑 여기 15위의 소프트뱅크 그룹, 얘네가 지금 3.5% 정도 빠졌잖아요. 얘네가 엔비디아 브로드컴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사실 소니랑 닌텐도가 더 많이 빠졌어요. 둘 다 지금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오늘 일본은 게임기 만드는 회사들이 지금 폭락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닌텐도 스위치가 이제 7월 달에 발매가 될 텐데 별로 지금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나요?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만은 일본보다는 덜 빠집니다. 그래도 두 개가 플러스예요. UMC랑 에버그린 해오는 플러스입니다. 자, 대만 가까우니 니케이보다는 그나마 낫다는 게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보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특징주는 오랜만에 엑슨모빌입니다. 자, 굴욕당했죠. 다우존스에서 거의 왕노릇을 하다가 엔비디아가 편입이 되면서 엑슨모빌이 빠졌잖아요. 완전 정반대, 그렇죠? 엑슨모빌은 땅을 파고 시추 베이비 드릴 베이비의 어떤 저기 가장 대장주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유틸리티주고, 엔비디아는 완전 신흥 트렌디주고. 근데 그 다우존스 30이 굉장히 보수적인 거를 파격적으로 엔비디아를 들였습니다. 뭐 그 전에 애플도 들어왔습니다만, 어쨌든 엑슨모빌이 굴욕을 지금 겪었는데, 어제는 막 빅테크가 다 빠지다 보니까 저런 유틸리티주들이 방어적으로 올랐습니다. 방어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추세가 아주 좋진 않죠. 왜냐면 아까 전에 결국 유가가 지금 다 급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3월 4일날 저기 뉴스를 보면은 공급 쪽에서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수요 견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원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기름도 안 넣고 여행도 안 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그게 수요 견인이고, 공급 이슈가 또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전쟁이 벌어져서 오른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오펙 회원국 및 동맹국들이 증산을 해버린다던가. 지금 오펙 회원국 및 동맹국들이 내달 4월 달에 증산을 개시할 예정이랍니다. 자, 이러면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수요 견인이 안 되는데 지금 오펙 회원국이 증산까지 한답니다. 원유가 더 쏟아진대요, 지금. 유가가 오를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에너지 섹터가 지금 오펙 증산 움직임까지 와버리면은 별로 안 좋겠죠. 그러니까 엑슨모빌은 어제 그냥 방어적인 그 저기 성향 때문에 오른 거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기준모테죠. 기준모테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자, 어저께 나왔던 그 소식이 지금 도움이 된 거죠, 지금. 백주업체가 몸을 쫙 웅크리고 괜히 문어발식 그걸 다 없애고 MG고 뭐고 딱 프리미엄으로 가자 했더니 다시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그게 지금 기준모테의 주가도 지금 좋은 영향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CATL은 지금 21선을 깨고 조금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죠. 지금 인터배터리 지금 그 열리고 있죠. 독일에서 또 바로 우리나라 끝나면 저기로 가요. 독일로 가는데 지금 그게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전 지수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도요타자동차가 헤매고 있죠, 계속. 그래서 지금 니케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TSMC도 지금 한 단계 완전 폭락을 했죠. 자, 결국에는 지금 엔비디아발 충격이 TSMC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애플이 최대 고객사긴 하지만 애플도 지금 신제품 2개를 내놨는데 아무 지금 반응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패드도 하나 나왔고 아이폰도 보급형 하나 나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발 충격이 TSMC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 TSMC가 막대한 투자를 발표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닌텐도가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닌텐도가 개파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소니도 마찬가지고. 자, 닌텐도 스위치2가 이제 저기 가을에 발매가 될 예정인데 그걸 앞두고 지금 일단은 빠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대만의 특징주는 자업본 금융주주입니다. 대만도 지금 오늘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금융주 아까 전에 뭐 엑스모빌 같은 유틸리티주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방어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금융지주 회사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거 2025년도 상반기 신규 상장 시스템 반도체. 여기에는 오늘 새로 상장한 종목이 100% 넘는 기업이 끼어 있어가지고 여기 올랐다. 그래서 그걸 빼면은 사실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등은 2차 전지 전고체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1.59. 그중에 한농화성이 제일 많이 오르고 있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나인테크, TSI 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농화성을 볼 텐데 금요일 오늘까지 지금 수요일 날 시작했죠. 수목금 지금 인터배터리가 열리고 있죠. 이게 끝나면 바로 또 인터배터리 똑같은 타이틀로 독일에서 또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배터리의 어떤 축제 같은 지금 상황인데 배터리주들의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죠. 캐짐에 빠졌기 때문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뭐 여기 바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그 가장 저기가 테슬라가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습니다. 의회에서 딱 트럼프가 연설하자마자 공화당 의원들이 다 일어서 와 기립박수 쳤잖아요. 그게 사실 테슬라 CEO로서는 안 좋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동반자로서의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다. 근데 테슬라도 요즘 좋지가 않죠. 캐즘에 지금 빠져버린 것이 결국 미국에서 그 전기차 보조금까지 줄여버린 것인데 자 일단 지금 인터배터리가 열리고 있고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줄을 엄청나게 서 있는 모습이 막 뉴스에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불황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심을 많나 봐요. 자 한농화성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이게 너무 업데이트를 안 하는 회사긴 해요.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한농화성. 여기 보시면 2023년, 2022년 1년에 한 번씩 글을 올려요. 근데 이게 예전에 그 국책과제에 선정됐던 것 때문에 계속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엮여서 오르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가장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 한 줄 매도평입니다. 과연 캐즘의 강을 건너면 오아시스가 있을까?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결국에는 전환을 했고 코스피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0.3%대 하락인데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좀 빠지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중국 쪽의 시장도 출발한 지는 1시간 정도가 됐는데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이틀을 상해나 홍콩 항생이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양회의 덕도 있고 AI나 기술주들이 다시 좀 힘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중국 쪽의 시장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일본이 많이 빠지네요. 일본 시장 1.8% 넘게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미국이랑 좀 연동되는 모습들이 일본 시장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중국 시장이 잘 갑니다. 이러니까 투자자분들도 미국이 요즘 꺾이니까 중국 쪽을 좀 봐야 되나? 중국이 그렇게 딥시크나 이렇게 환경이 많이 바뀐 건가? 고민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을 모셔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소장님. 네, 중국이 요즘 시장이 하도 수상하여 저도 궁금해서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번 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거기에 신경이 쏠려 있었지만 사실 이번 주에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양회가 있었잖아요.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좀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네네. 미국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에 굴하지를 않고 계속 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로 안팎으로 지시했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지만 중국 내 그 높은 실업률 문제라든지 기업들 파산이나 그리고 시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 파일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중 간의 대결을 앞두고서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지난해까지 적극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때문에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을 회색 코뿔소 출현을 우려해서 과거에는 3%로 억제했지만 그쵸. 이제는 4%로 충분한 실탄을 확보해서 언제든 투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적당히 그 완화 정책으로 14년 만에 좀 바뀌었는데요. 뭐 적절한 시기에 지준율뿐만 아니라 금리를 낮추겠다는 이야기는 네. 수출 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위해나 약세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원화 약세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해까지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 2025와 관련해서 목표를 한 90% 정도 달성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시진핑이 국가 아젠다로 추진했던 신질 생산력을 이제는 조금 낮춰서 내수 확대가 1순위로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가격으로 살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서비스나 제품 구매를 뒤로 밀리고 아이폰을 많이 샀다는 겁니다. 가구도 그리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것도 미리 매수를 하다 보니까 트레이드 오프 현상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때문에 현재 그 춘절 기간에 소비는 작년에 8% 증가했지만 4%로 뚝 떨어지면서 거의 다 소비는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구환신, 가전이나 가구 그리고 스마트폰을 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60조 위엔을 책정을 해놨고요. 또한 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142조 원의 투자를 확대시킬 예정인데요. 이는 고스란히 고속철도 사업이라든지 네. 도시 재개발 사업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일자리를 창출시켜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중국 경제가 회복되기는 힘들고요. 소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연금을 인상을 시켜준다든지 네네. 의료보험비를 지원을 좀 많이 해준다든지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농촌에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한 1억 7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현재 4천 원 정도밖에 인상을 안 해주니까 GDP 인상 효과는 0.01%. 그래서 각국에서 볼 때 중국 경제는 올해도 네.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언론을 통해서나 최근에 중국 증시의 상황 같은 걸 봤을 때는 뭐 주가도 잘 가고 있고 뭐 말씀해 주신 그런 소비 진작책을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양회에서 아까 표에서 봤듯이 2025년에 전방위적 내수 확대가 1순위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그러면 진짜 이게 그만큼 내수가 안 좋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걸 1순위로 올렸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중국 내수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 가보면 내수 시장이 거의 얼어붙어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그래요? 과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가면 보통 일주일에 4번 외식을 했다면 네네. 2번 줄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것도 한 번으로 줄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전 그 이구 환신 제도를 쓰다 보니까 트레이드 오프 현상들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죠. 풍선 효과처럼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소비가 전체 GDP 한 70%를 이끄는데 소비 자체가 위축이 되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계속 보조금을 주면서 네. 소비를 이끄는 정책을 쓰지만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돈 먹는 3대 기계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3대 기계가 주택과 관련된 네. 이자 지급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요. 자녀 교육비뿐만 아니라 의료비에 들어가는데 이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성장률 하락이 앞으로도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막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내수 진작책 우리나라에게도 막 손을 벌리면서 좀 여행 와라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양회에서 이번에도 올해도 결국에는 5% 달성하겠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의문입니다. 진짜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올해 네. 4.3에서 한 4.7%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쵸, 보고 예. 있는데요. 특히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일본 제트로 같은 경우에는 계량 모델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세계 경제 성장률은 한 0.8%, 중국은 0.9% 떨어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소비자들에게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되면서 2.7%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도 네. 아무래도 소비가 감소하면서 미국의 경제가 좀 위축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애틀란타 연은이 조사한 GDP 나우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마이너스 2.4%까지 떨어지고 이로 인해서 뒤의 공포, 디플레이션 공포들이 좀 작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4천억 달러 직접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4천억 달러 중에서 전기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신에너지, 드론과 같은 신산업도 있지만 철강이나 비철 금속 이런 선박 관련해가지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근데 이들의 중국의 생산량은 미국의 한 500배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발 수요 감소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측면 그리고 앞으로 이번 그 중국의 베이다오 회의가 7월 달에 있는데 네네. 시진핑의 그 위치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중국 안에 권력 투쟁이 좀 더 전개된다면 정정 불안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소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매도 하지 않을 거고요. 국유 기업들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대출하거나 투자를 좀 멈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올해는 성장률이 제가 보기에는 4.3에서 4.2%, 내년에는 4.4%를 깬 3%까지 떨어질 수 아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뭐 좋지 않게 보고 계신데 중국은 그럼 도대체 뭘 베이스로 뭘 근거로 자신감을 보이면서 5%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거 뭔가 뭐 비책이 있는 겁니까? 네, 중국에서는 SDIC 그 증권의 가오사는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네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통계를 믿을 수가 없고 작년에 실질 성장률이 2%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큰 파장을 줬는데요. 그 신뢰성 없는 통계 수치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통계 목표 치를 달성하라고 지시를 하면은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국가통계국의 직원이 4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이 밤샘 작업을 하면서 지방의 통계 수치서부터 마사지해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수치를 목표를 달성하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냥 숫자를 맞추는 거군요. 예, 근데 지금은 이와 관련된 슈퍼컴퓨터가 AI가 내재가 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하는데요. 네네. 중국 정부가 좋아하는 수치는 2배로 올려주고요. 또 싫어하는 수치는 반으로 줄여주면서 어느 정도가 마사지가 가능하는데 이게 과거에서는 그 몇 주 동안 전개됐지만 네. 지금은 단 몇 분 만에 이를 그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통계 수치 조작을 통해서 올해도 성장률 목표를 5% 안팎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AI를 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군요, 중국이.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양회에서 또 전인대나 이런 데서 AI 관련해서 그러면은 중국이 뭔가 또 앞으로의 투자나 뭐 개발 계획 이런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면은 뭐 AI 양자 기술 이런 거 관련된 펀드도 뭐 200조 원 펀드도 설립한다.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회에서도 뭔가 정책 같은 게 있었나요? 네, 그 시진핑 국가주석뿐만 아니라 현재 그 네. 중국의 그 상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공이 기자회견하면서 미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분명하게 승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네네. 차세대 성장 육성 정책으로다가 6G를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하겠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시키겠다. 네. AI와 관련된 최첨단 산업들로 융합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그 벌써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세계 로봇 경영대회에서 항상 1등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네.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실제적으로 음성으로 작동할 수 있는 로봇이 이제 개발 단계에서 완성 단계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대 그 일상에서 설거지라든지 모든 청소를 해주는 이런 로봇도 이제 올해 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보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전인대 국가발전기획위가 있는데요. 국가발전기획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경제기획원과 같은 경제와 관련된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AI와 관련해서 200조 원 펀드를 설립해서 네. 투자를 지원한다든지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생성 AI와 관련된 법을 정립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세금 감면, AI 특구와 관련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융합되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네. 고도의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돼서 이제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또 AI가 탑재된 스마트폰, PC들이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탑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휴머노id 로봇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미래에는 딥시크의 저비용 AI 모델과 네네. 중국산 반도체가 결합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ASI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ASI? 인공 초지능 사회가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를 알고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몸 바깥에 장착되어 있는 슈퍼컴퓨터라든지 양자 컴퓨터 연결 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지성보다도 10,000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지성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복잡한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국제 회의에서 언어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게끔 하는 사업이고요. 이를 통해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까지 늘려주는 시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초기에 암 진단뿐만 아니라 그리고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도 조기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현재 28나노미터 이상의 레거시 반도체는 현재는 시장 점유율이 37%, 네네. 그리고 10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같은 경우는 3%지만 이를 빠른 속도로 올려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반도체 공장이 57곳이 지금 새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네. 우위를 보였지만 앞으로는 수율의 안정성, 수율성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 만들어내는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싸게 보급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그런 이야기들, ASI 이런 거 정말 영화에서나 우리가 볼 것 같은, 상상할 것 같은 건데, 그러면 결국에 저희가 늘 중국에게 의문과 의심을 하는 건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걸 너무나 거품을 씌워서 알려주는 건지. 어쨌든 딥시크가 이렇게 출연하고 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딥시크가 중국의 산업에 우리가 진짜로 믿을 만한 혁신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실제로 어떤 변화를 줬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중국 산업계 같은 경우는 딥시크 이전과 이후로 네. 달라지고 있는데요. 10년에 진행됐던 이런 개발 사업들이 단 하루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AI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규제시켰는데 중국이 우회로를 통해서 이를 비껴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딥시크와 관련해서는 150명밖에 안 되는 인력이 미국의 챗 GPT보다 10분의 1 가격, 600만 달러의 개발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대화형 AI 모델이죠. Q1 같은 경우도 좀 만들어냈는데 이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생산 공정에 AI를 조립시켜서 생산 효율을 좀 상승시키고 있고요. 지리 자동차라든지 중국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 조립 라인에서 이를 통해서 생산성과 관련된 효율을 무려 15%나 지금 높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가 심전병뿐만 아니라 조기 암을 체크하는 데 네네.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과거 암이라고 하면은 1기 암서부터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0.5기 암 같은 경우도 조기 되면서 네. 중국 정부로 하여금 의료비를 좀 줄이는 이런 효과도 주어질 수 있고요.
또 초상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은행들이 대부분 지금 이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중소기업들 대출 심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심사 과정을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네네. 지금은 불과 2시간 만에 일어나면서 서류까지 작성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들 같은 경우는 AI가 시황도 쓸 뿐만 아니라 투자까지도 해주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현재 중국에서는 M7을 대체하는 중국판 M7이 등장을 했죠.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네. 샤오미, BYD 그리고 메이트환, SMIC뿐만 아니라 레노버까지도 이런 현상들이 됐고요. 이것을 더 넘어서 테라픽 10이라고 하는 종목, 네. 기존의 그 M7에다가 지리자동차라든지 뭐 징둥닷컴이라든지 네디지와 같은 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중심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네. 이를 통해서 중국 증시가 최근에 핫하게 올라온 것도 국제투자은행은 모건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가 이런 현상을 보고서 먼저 투자해왔고 또한 그 해외 각국에도 이런 투자를 권하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어쨌든 뭐 골드만삭스나 그런 해외 투자 은행들도 중국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위 말하는 펌프질을 해서 같이 좀 올리는 경향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데 그럼 저희가 얘기 재밌게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이 그럼 결국에 마지막으로 잘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어쨌든 뭐 5% 성장률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이 뭐 여러 가지 경제 부흥책도 쓸 것이고 시장 친화적으로 민간 기업들에게 뭔가 혜택도 더 많이 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중국 시장 재평가가 일어나면서 중국의 지금 랠리가 계속해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질서한 그 자본 투입이라든지 시장 질서 악화 교란 요인과 관련해서 네네.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굴뚝주라든지 전통주들은 시장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신천 증시보다도 네네. 상당히 좀 못한 편이고요. 또한 그 현재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홍콩 항생 테크주들입니다. 그러게요. 네. 소위 말해서 중국의 테크 기업을 대표하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 종목만 나홀로 지금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MSCI 중국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수혜는 이런 테크주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BAT라고 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중국 증시를 이끌었다면 이제 앞으로 중국판 M7이라든지 그 새로운 그 테마주들이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에 코로나 때 2017년도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주가가 좀 테크주들은 버블이 낄 때까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지만 다른 종목들은 철저히 배급되는 양극화 현상이 중국 증시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요즘 중국은 중국 증시는 분위기가 좋은데 그런 말씀해주신 뭐 골드만삭스나 해외 그런 기업들, 투자은행들이 투자한 테크 그런 종목들을 좀 저희가 잘 살펴보면서 홍콩 시장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 그런 걸 보시면서 만약에 중국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중국 관련 이슈 있으면 또 한번 찾아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관세, 뭐 미국 쪽에 너무나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쪽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자, 이번 이제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트코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서밋을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런 다음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미리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죠. 지난 3.1절 연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루스 소셜 본인의 SNS에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5대 가상자산을 전략 비축할 것이다, 이걸 지정하는 이런 코멘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너무 기뻐서 캡처를 해놨는데요. 바로 XRP가 막 30% 오르고요. 에이다가 60%, 70% 올랐고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 때문에 관련된 가상자산의 이 가격이 엄청나게 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이 가상화폐, 미국의 가상화폐 AI-자르가 또 트윗을 남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또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말에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지, 바로 이번 미국 시간으로 3월 7일에 가상자산 서밋이라는 행사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볼까요? 자, 가상자산 서밋, 크립토 서밋이라고 해서 크립토 서밋 2025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가상자산 서밋이 미국의 시간으로 3월 7일에 열립니다. 금요일에,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열리고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으로 넘어가서 토요일 오전 4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한 5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장소는 미국의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백악관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행사, 서밋이 열린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에 집중하고 있고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 서밋에 백악관에 누가 올까요? 누가 오는지 그 인물들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가상화폐 쪽에 이 가상자산 업계 쪽의 사람들과 그리고 미국의 정부, 행정부 기관 쪽의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컨펌드, 오기로 확정된 사람들은 보시면 마이클 세일러,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여러 이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의 수장들이 오기로 했고요. 캐시 우드도 지금 일단 올까 말까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이런 사람들이 오고요. 그리고 백악관 쪽이나 미국 정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비드 섹스, 이 크립토 가산 짜르 이 사람이 올 것이고, 우에다 같은 경우에 지금 SEC, 미국의 SEC의 수장,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고 있고, 뭐 로트닉 장관이라든지 베세트 장관은 지금 올지 말지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상자산 서밋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앞으로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 크립토 세상에서는 이제 달러 베이스가 된 스테이블 코인, 달러로만 거래를 하는 것을 아마 방향성을 제시할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인 크립토 세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크립토 시장, 이 가상화폐 시장의 불확실성, 이제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이다라는 게 오히려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좋은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실제로 미국 정부가 살 것이냐,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미국이 지금 20만 개 갖고 있는데 100만 개까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이 개수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최상의 시나리오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직 미국이 비축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가격을 올릴까? 조정을 조금 주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뭐 행사는 하는데 막상 뭐 알맹이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가격이 조정받을 수도 있고 기약 없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반감기 사이클, 원래 비트코인 사이클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관세 불확실성 좀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서요. 네. 그 불확실성 안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전략 중요해 보이는데 저희가 신경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